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랑과 신뢰로 엮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말 못할 비밀 하나쯤 품고 삽니다. 작은 균열은 어느 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골이 되어 우리를 시험하곤 하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역시 밝은 축복의 종소리 뒤에 숨어있던 빛과 불안, 그리고 회복의 길을 헤매는 한 가족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세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던 초봄 저녁, 노을빛이 현관문 틈새로 길게 드리워지던 그때도 나는 거실 테이블 위 가계북 한 칸이 빈칸을 남겨두며 숫자를 더하거나 빼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30에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다 말 듣던 남편 강태수. 10여 년 전부터 소박한 동네 빵집을 운영하며 달콤한 냄새로 일상을 버텨온 나 윤정희. 그리고 우리가 키운 하나뿐인 딸 강소희. 아이는 사회초년생 월급을 야무지게 모아가며도 자신의 형편으론 예식비 전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나는 부모라면 도와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이미 여러 번 예물을 빚져 마련한 과거를 떠올렸다.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음이 짧게 울렸고 화면에는 카드 리볼빙 한도 부족이라는 문자가 서너 줄 겹쳐뜨며 햇살보다 짙은 그림자를 짚어냈다.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나는 태수가 모아둔 청약 통장만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 돈은 퇴직 후 꽃 피울 노후의 씨앗 같았기에 남편은 딸과 예비 사위를 불러 자그마한 가족 회의를 열었다.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허례허식은 줄이자. 스튜디오 촬영이니 버질로드 장식이니 다 과하지 않니? 그는 늘 그렇듯 합리화 절제를 입에 올렸지만 나는 딸의 눈가에 스친 미묘한 실망을 볼 수 있었다. 가게 형편을 고려해 축소하자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뿐인 결혼식을 평생 서운한 기억으로 남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식탁 의자 하나쯤 되는 작은 체구의 불안이 가슴 한복판에 눌러앉았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나는 동네 새마을금고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창구로 들어가 대출 상담을 받았다. 결혼식 비용 일부라는 용도를 솔직히 적잖이 창피했고 집수리라 얼버무리자니 서류 증빙이 걸렸다. 결국 담당자는 남편 명의로 전환대출하면 이자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라고 친절히 설명했고 나는 잠깐의 침묵 끝에 남편 주민등록번호를 또렷이 불러주었다. 사인할 때 손끝이 덜덜 떨렸으나 결제 도장은 선명했다. 그렇게 얻은 대출금은 예식장 계약금과 웨딩 촬영비로 묵묵히 흘러갔고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남편이 모르는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갔다. 빵집 수익만으로는 빠듯했기에 밤마다 수제 쿠키를 구워 새벽 시장에 납품하고 낮에는 공간대여 플랫폼에서 케이크 꾸미기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했다. 지친 몸으로 누울 때면 언젠간 다 갚을 수 있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한파는 내 생계는 물론 빚상환 계획까지 뒤흔들었다. 어느새 대출 잔액은 변함없는데 통장 잔고만 말라갔다. 남편이 이상함을 눈치챈 것은 딸 결혼식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5월이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맞춰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대출 상환 기록이 매달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정희야, 이건 뭐야? 조용히 묻는 그의 목소리 아래에는 낯선 스산함이 흘렀다. 나는 즉시 변명을 찾으려 혀끝에서 거짓을 돌렸지만 남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다. 빚을 숨겼다는 사실보다 그의 이름이 이미 대출로 엮였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으리라. 그날 밤 거실에는 우리의 작은 웃음 대신 긴 침묵이 모닥불처럼 타올랐다. 딸 소희는 혼전집들이를 한다며 새로 얻은 전셋집에 우리를 초대했다. 장롱 안 웨딩드레스는 아직 포장을 뜯지 않았는데 가족 사진이 걸릴 벽만 드넓게 비어 있었다. 행복한 척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과 내 쪽눈길이 번갈아 부딪히며 식탁 위 반찬조차 씁쓸한 맛을 냈다. 소희가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물만 들이켰다. 나는 준비하느라 다들 예민해서 그래라고 퉁명히 넘겼으나 이미 균열은 고스란히 눈에 띄었다.
결혼식이라는 축복의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부부의 마음은 제각기 낯선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한 날, 남편은 끝내 봉투를 찢어 확인했고 그 안에는 연체 이자 및 신용등급 하락 통지서가 들어 있었다. 얼굴색이 한순간 회백색으로 질려버린 그를 보며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허둥지둥 걷어찬 의자 소리에 놀라 딸도 전화를 걸어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다. 계단참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겨울 바닷가에 내던져진 나무 기둥처럼 쓸쓸해 보였다. 나는 다가가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상황을 메우려 했다. 당신은 모르게 하고 싶었어. 당신 신용이 깨질 줄은 몰랐어. 다 우리 소희 위해서였어. 하지만 그 말들은 허공에서 얼어붙어 이내 땅바닥에 떨어지는 빙설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부부 싸움이 있어도 꼭 집으로 들어와 한숨이라도 붙이던 사람이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특히 크게 들리던 거실에서 나는 그가 없는 빈자리를 쓰다듬듯 앉아 새벽까지 울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띠링하고 휴대폰 알람음이 울렸고 화면에는 남편의 짧은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미안하다. 잠깐 생각 좀 하고 올게. 그 순간 빛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가늠하지 못한 그의 마음의 깊이와 가족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며 생긴 끝없는 낙차였음을 깨달았다. 이후 열흘 동안 남편은 집에 들르지 않았고 나는 그가 회사 근처 고시원에 머문다는 사실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다. 선량한 그의 동료들은 태수 씨가 왜 저렇게 망연자실한지 모르겠다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무렵 빵집 매상은 반토막이 나 있었는데 나는 오히려 밤샘 쿠키 굽는 시간을 늘렸고 반죽을 저어야 할 팔목이 퉁퉁 부어올랐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거꾸로 내 몸과 마음을 짓눌렀다. 경찰서 통화는 다행히 분실 지갑 신고 확인 과정이라는 짧은 안내로 끝났지만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지갑까지 챙기지 못할 정도로 심란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자책을 느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늪으로 끌고 들어온 건 바로 나였다는 자각이 잔혹한 날카로움으로 가슴을 찔렀다. 밤마다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추가 대출과 카드론, 그리고 사채 이율까지 비교하던 내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토록 덮어두려 했던 빛바랜 선택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남편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다. 딸에게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나는 결혼식 당일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행복한 미소로 걸어가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서약대 앞 꽃장식보다 높게 쌓인 부채의 벽이 우리 가족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 벽은 결혼 행진곡이 울릴 때마다 더욱 짙은 메아리로 공명의 균열음을 쏟아낼 것이 분명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의 정적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곧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조짐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경찰서 발신 전화를 내가 대신 받게 되면서 눈앞의 현실은 이미 예고된 폭풍이 아닌 예상 불가의 재난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다. 빛과 거짓, 그리고 신뢰의 균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결혼식까지 남은 날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줄어들자 빚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불씨는 마침내 불길을 드러냈다. 남편 강태수가 집을 나간 지 열흘째 되는 이른 아침, 대문 초인종이 조용하던 골목에 묵직한 전화를 울리듯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남성 둘이 신분증을 번쩍이며 대출 채권 추심 담당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했지만 그들은 이미 담담히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고 연체 현황과 위약금 산출표, 최종 촉구장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다. 활자 하나하나가 침대 매트리스 위 돌덩이처럼 내려앉으며 내 호흡을 짓눌렀다. 추심 직원들은 내 앞에서 사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보 설정이 어려우면 채무자 명예급여 압류 절차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제야 남편이 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휴직원을 냈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이해했다. 그의 급여 계좌가 이미 법적 통제 아래 놓인 것이다. 그 순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현관으로 뛰어들어온 딸 소희의 목소리가 곧장 귓가를 때렸다.
예식장 식단 최종 점검차 외출했다가 돌아온 길이었다는데 그녀의 양손엔 신부 화관과 답례품 견본이 들려 있었다. 달콤한 샴페인 핑크빛 리본이 낄낄댈 듯 흔들렸지만 거실 중앙에 놓인 추심 서류는 축하 품목과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래. 그러나 소희의 눈동자는 의심으로 흔들렸다. 그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우리 부부가 금전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나와 남편은 소득 규모를 다투는 대신 언제나 생활비를 맞춰 쓰고 문화생활을 가까스로 아끼며 살았으니까. 엄마, 대체 무슨 착오길래 저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은 진실을 털어놓기 두려웠다. 내 결혼식이 시작도 하기 전에 죄책감으로 너를 짓누르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결국 나는 엄마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소희, 너는 결혼이 코앞이니 신경 쓰지 말고 준비에 집중해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딸은 애써 고개를 끄덕인 후 방문 너머로 추심 직원들이 나가는 발걸음에 맞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고시원 앞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달려갔다. 벤치 아래 훤히 드러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날카롭게 깎인 체중만큼이나 어깨가 남의 것처럼 좁아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어두운 벽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희, 너를 원망하려고 애썼는데 원망할 힘도 없었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내 이름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사실보다 내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더라. 그의 고백은 비난이 아니라 지친 통곡처럼 번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손으로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따뜻했던 손등은 서늘했고 나의 체온조차 스며들 공간이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 문장을 꺼내는 데도 어쩌면 평생을 걸어온 것만큼 길게 느껴졌다. 그는 가늘게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지금은 어느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아.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조건이 있다면 앞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해 줘라고 말했다. 우리는 새벽녘까지 골목을 걸었다. 한때 퇴근 후 동네를 산책하며 장밋빛 노을을 그리던 둘의 발걸음은 이젠 어둡고 축축한 콘크리트 위를 조심스레 옮겼다. 남편은 연체 이자부터 막아야 해. 내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라며 현실적인 계산을 펼치기 시작했다. 나는 빵집을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을 각오까지 꺼냈지만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으로 키워온 빵집은 우리도 손님도 지켜야 할 공간이야. 대신 내가 퇴직연금을 일부 담보로 당겨 쓰자. 내 신용은 이미 금이 갔으니 그마저 활용해야 해. 새벽 하늘에 걸린 달빛이 흐리게 번지며 그제야 우리는 가시처럼 얽힌 선택의 방향을 찾으려 노력했다.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 희망퇴직이 아닌 휴직으로 상황을 공유했고 인사과 팀장은 놀랐지만 복귀 후 일정 기간 급여에서 채무 압류를 피해갈 방안을 사내 복지팀과 논의해보자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연체는 당장 막기 어려워 예비 사위 민주는 전세자금 대출 일부를 앞으로 당겨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남편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일이니 너희 살림은 건드리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던 딸 소희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떨구었고 그 눈물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부부의 마음 어딘가에도 작은 균열을 메우려는 접합제가 스며드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최종 독촉장은 만료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무릎이 부어오를 정도로 금융사 창구를 돌며 대환 조건을 문의했다. 어느 지점장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적금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상담원은 캔슬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부활시키는 게 현실적이라 했다. 그 과정에서 은행 로비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남편은 문득 손바닥을 펼쳐 내 쪽으로 보이며 우리가 언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앉아본 적이 있었나 하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 손바닥에 조용히 손가락을 얹었다. 예전엔 없었지만
앞으로 2번 다시 잊지 않도록 하자라는 속삭임이 내 입술을 떠나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연체 만기 전날 밤. 가게 불을 끈 뒤 나는 오븐 앞에서 완전히 식지 않은 철판에 마지막 생지 반죽을 올려두었다. 열띤 온기 속에서도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그때 가게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밝혀둔 간판 불빛 사이로 보이는 사람은 남편과 함께 오래 근무해 온 선배 고병우였다. 그는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태수가 며칠 전 술김에 사무실에 와서 내 얘길 조금 했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 용기를 내서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 봉투 안엔 현찰이 아닌 회사 복지재단 긴급 생활비 무이자 대출 추천서가 들어 있었다. 한 달에 상환액이 적고 직장 동료 보증만으로 가능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급히 돌려주려 했다. 그러나 고 선배는 은행 가면 또 서류 준비하느라 며칠 걸리잖아. 이것만 있으면 바로 실행이야. 연체 막으려면 시간이 금이니까. 태수도 곧 알 거야라며 나를 설득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숨차게 구청 근처 복지재단 창구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고 오후 4시가 되자 신용카드 연체 금액을 우선 상환할 수 있었다. 겨우 막아낸 연체 마감 시각은 마치 폭풍이 통과한 직후의 고요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불안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남아 있었고 남편 신용등급은 여전히 바닥에 가까웠다. 그것은 가족 모두가 져야 할 상처와도 같았다. 저녁 무렵 우리는 난생 처음 온 가족이 함께 재무 계획표를 펼쳤다. 딸 부부 예정이던 허니문 예산 일부를 줄이기로 했고 내가 진행하던 원데이 클래스는 오랜 단골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일정표를 재조정했다. 남편은 개인연금 일부를 중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딸 소희는 얼마가 모자라든 내가 조금씩 보태면 되라고 말하며 통장 내역을 보여주려 했다.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내가 만든 새 가정을 위해 모아온 자녀, 계획 자금은 건드리지 않고 싶어. 그러자 소희는 눈물이 글썽한 채 그럼 엄마 아빠도 우리 둘이 되어버린 집에 와 살 거야? 내가 눈 감고 행복하길 바라고 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그 울음은 서러움이 아니라 뜨거운 연대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머리를 맞댄 채 떨리는 숨으로 서로의 귀를 파고들어온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정이, 우리에게 두려움보다 오래 가는 건 사랑 아니겠어. 그는 힘겹게 웃었다. 나는 한 번 더 깊이 사과했고 눈부신 드레스 대신 빚이라는 무거운 베일을 씌워버린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계산서를 함께 펼치자.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 그렇게 우리의 갈등은 비로소 발화점을 넘어 진짜 심연으로 떨어져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야 드러나는 별빛처럼 우리의 시련은 그제야 본 모습을 드러냈다. 연체를 겨우 막은 뒤 찾아온 며칠간의 숨 고르기는 사막에 내린 한밤의 이슬만큼이나 더섭었다. 예식 하루 전 우리는 신부 대기실 벽에 걸 현수막을 확인하려 예식장에 들렀다가 로비 모니터에 뜬 신용정보회사 광고 영상을 스쳐보는 순간 마치 공동경비구역의 경고등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공포는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살며시 잡고 오늘만큼은 행복한 얼굴로 가자고 속삭였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술을 떠나기 전에 이미 반쯤 부서져 버린 기분이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또 다른 채권사 통보서가 꽂혀 있었다. 일주일 전 긴급 대환으로 처리되지 못한 자녀 카드론이 매각돼 추심이 넘어갔다는 안내였다. 나는 그 종이를 구기기보다 돌덩이처럼 무겁게 접어 식탁 서랍맨 뒤에 숨겼다. 식탁 옆 의자 등에 걸린 예식장 갈 때 입을 얇은 트렌치 코트가 나를 비웃듯 팔소매를 흔들었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즈음 딸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일 드레스 단추 부분 조금 수선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혹시 아침에 예식장 들어가기 전에 시간 낼 수 있어? 나는 환하게 웃음 짓는 목소리로 그럼 엄마가 미리 가 있을게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거울 속 내 얼굴에는 기름기 잃은 빵 반죽 같은 잿빛만 남아 있었다. 옆방에서 남편이 헤어드라이어를 쓰다 말고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지금 통보서 또 온 거지. 그는 이미 서랍을 열어 종이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일은 우리 소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야. 그런데도 또 불안에 떠는 채로 세워두게 생겼어. 그는 괴로움에 잠긴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껴안지도 못한 채 각자의 숨만 재빨리 세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새벽 3시. 나는 빵집으로 나와 반죽을 치대었다. 오븐 열기가 얼굴을 달구는 동안 내 머릿속은 빛, 연체, 추심, 그리고 신뢰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찼다. 두 걱정이 맞물려 돌던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예비 사위 민준이었다. 어머니, 소희가 자꾸 눈물을 흘려요. 혹시 뭔가 감추는 일 있나요? 그는 불안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고 끊었지만 곧장 딸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내 입으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엔 이미 밤이 너무 깊고 내일이 너무 가까웠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이 대리석 로비를 가득 메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웨딩마치 전주가 장엄히 울릴 때 나는 신부 대기실 문을 지키다시피 서 있었다. 드레스 한복판에 은은히 비치는 레이스처럼 아름다웠던 딸은 나를 보자마자 엄마, 눈이 퉁퉁 부었네라며 걱정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머리 위 화관을 바로잡아 주며 딸,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엄마는 구경하러 온 조연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걸어가라 속삭였다. 그러나 이미 예식장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였다. 신부 입장 직전 담당 플로리스트가 남편 코사지 핀을 간단히 정리해 주려 들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미세한 뒷걸음질은 하객들의 눈에는 비치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아슬아슬한 절벽 끝으로 밀려난 그의 심경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서약이 끝나고 던지는 부케 장면, 그리고 패백실로 이동하는 짧은 동선 사이사이 나는 사회자 멘트를 웅얼거리듯 따라 읽으며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축복 인사를 건네는 친척들의 밝은 목소리 뒤 나와 남편의 동선은 자주 어긋났다. 패백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준의 사촌형이 신부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봉투를 건네려다 남편에게도 봉투를 내밀며 어른 체면에 큰 도움 못 드려 죄송해요라고 미안해했다. 그 말 끝에 남편은 체면이라는 말에 움찔하더니 희미하게 웃음을 흘렸다. 체면이 무너진 신용불량자라는 현실이 그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나는 그의 굳은 입꼬리 위로 떠오르다 많은 짠한 눈빛을 스치고 다시 마음이 쪼개지는 듯 아팠다. 예식이 끝난 뒤 신혼부부를 배웅하고 귀가하자마자 추심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또 울렸다. 남편이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은 채무자 강태수 본인 맞습니까? 최종 변제 의사 없으면 민사 절차 돌입할 예정이라고 거칠게 말했다. 그는 눈앞에 식탁에 놓인 떡 케이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나는 그의 팔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지금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차민이 월요일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말했다. 상대방은 무표정한 기계음으로 마감은 이미 지났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기는 뚝 소리가 실내 공간을 핥히는 칼날 같았고 남편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벽에 이마를 기댔다. 딸 소희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옳을까. 나는 수십 번 휴대폰 화면만 켜다 껐다. 남편은 방 안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던지며 털썩 주저앉았다. 정희, 이젠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소희에게도 민준에게도 상처가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 꺾이듯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손길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을 열기 전 은행에서 온 메시지 2건이 나타났다. 하나는 기존 대출 중 일부 상환 일정이 지연됐다는 자동 알림. 다른 하나는 채무, 이관 완료라는 문구였다. 숨 가쁘게 금융기관을 돌며 연체를 막았던 그 노력들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 새로운 파도였다. 하필이면 빵집 단골 손님들이 파티용 케이크를 부탁하며 줄지어 들어오던 시간.
나는 반죽기 버튼을 누르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밀가루와 설탕이 섞인 반죽이 믹싱볼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튀어올라 앞치마를 얼룩지게 했지만 시야 가장자리로 번져가는 회색빛 어지러움은 막을 수 없었다. 단골들이 놀라서 달려온 순간 남편이 허둥지둥 빵집으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정희야, 우리 병원부터 가자고 말했다. 병원 진료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당.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동안 남편은 의자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엔 미약한 떨림이 있었지만 나는 그 떨림이 우리를 더 깊이 묶어주고 있다는 위로 아닌 위로를 느꼈다. 링거가 반쯤 떨어질 즈음 남편은 낮게 숨을 내쉰 채 말했다. 병원비도 카드로 내야 하네. 이젠 카드 쓸 수나 있을까? 그의 자주 섞인 푸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허탈한 웃음은 이내 둘의 눈가를 적시며 눈물이 되었다.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저녁 무렵 민준과 소희가 병실로 찾아왔다. 나는 딸이 들어오는 순간 표정을 가다듬었지만 그녀는 침대 맡에 다가와 엄마 아빠 손을 놓지 말아줘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미 신혼집 서랍 속에서 서류 한 묶음을 발견했단다. 그 서류는 우리가 은폐했던 채무, 이관 통보서 사본이었다.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우리도 가족이야. 숨기면 더 아프잖아. 민준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덧붙였다. 남편은 한숨처럼 길게 숨을 뱉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는 숨기지 않겠다. 그 말이 병실 천장에 메아리치자 어쩌면 저 천장의 형광등보다 밝은 조명이 우리 마음에도 켜지는 듯했다. 고된 싸움이 더 깊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침내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빚이라는 괴물이 우리 가족을 시험하며 조금씩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지만 이제 적어도 등 돌리고 도망치진 않으리라. 갈등의 불길은 가장 뜨거운 온도를 향해 치솟고 있었고 이 불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또 다른 새벽을 맞을 수 있음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차부 감정적 변화, 밤하늘을 가르며 울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우리는 새벽같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링거 바늘 자국이 남은 팔을 살짝 주무르며 남편에게 오늘부터는 우리 계획표를 새로 쓰자고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내 심장은 마치 금가 있는 도자기를 손에 든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두근거림으로 가득했다. 긴 어둠을 헤치고 나온 아침 햇살은 병실 커튼 사이로 번져 나와 창백한 벽지를 금빛으로 물들였는데 그 빛은 희망보단 부끄러움을 먼저 드러냈다. 우리는 의료비 계산서를 들고 간호사실 앞에 섰고 남편은 카드를 내밀다 말고 잔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고백했다. 간호사가 긍정 버튼을 누르며 웃었지만 결제 승인음이 나기 전까지 흐른 몇 초간의 정적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데 얽혀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 같았다. 다행히 승인 표시가 뜨자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나는 영수증을 접어 지갑 안으로 밀어 넣으며 사고처럼 쌓인 빚도 언젠가는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겠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뒤 딸 소희는 신혼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보온백에 담아 들고 왔다. 민주는 병실에서 본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받은 장기저축 펀드를 중도 해지해 당장 쓸 긴급자금으로 바꿨다고 했다. 그 돈으로 카드론 이체일을 일단 맞추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의 완강함에 민주는 섭섭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이해한다는 듯 수긍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짧았지만 이전과 달리 목소리 높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말끝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점이 달라져 있었다. 가족회의가 끝나자 소희는 내 손을 잡고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엄마, 빵집 SNS 계정 로그인 정보 좀 알려줘. 그녀는 자신의 마케팅 경험을 살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빵집 계정을 살리겠단다. 엄마가 구워준 쿠키 사진이랑 동네 이웃 후기 올리면 금세 주문 늘 거야. 맛으로 승부하던 시절에서 맛과 스토리로 승부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니까. 나는 그 메모지를 펼쳐보며
딸의 야무진 필체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이튿날 아침, 나는 5분 예열을 기다리며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었다. 소희가 가게 구석구석을 찍는 동안 민주는 계산대 옆 목재 선반에 있던 오래된 메뉴판 글씨를 새로 캘리그래피로 써붙였다. 남편은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 빵집 창가 좌석에서 엑셀 시트를 펴놓고 던제 스케줄을 재정비했다. 과거에는 매출 관리와 회계는 오너인 정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며 관여하지 않던 그가 이젠 월별 이자, 대환 금액, 생활비 규모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꼼꼼히 색을 칠하고 있었다. 숫자 칸마다 들어가는 색이 바뀔 때마다 그의 얼굴에도 옅은 혈색이 돌아오는 듯해 나는 오히려 그 전보다 든든함을 느꼈다. 장사를 시작한 첫 해, 새벽마다 재료를 나르며 함께 달궜던 설렘이 잠시 스쳐갔다. 설렘은 사라졌지만 파트너가 돼 다시 마주 앉았다는 사실이 묘한 용기를 주었다. 점심 무렵 빵집 문이 열리고 고병우 선배가 사무실 동료 두 사람과 함께 들어왔다. 요즘 쿠키 맛있다며 소문 듣고 왔지. 그는 일부러 크게 웃으며 빵을 고르다가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남편을 불러 세웠다. 태수야, 복지재단 대출만으로도 숨통은 트이겠지만 금리 낮은 비과세 적립보험 해약 환급금 알아봤어?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 있더라. 해약 페널티가 커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승산 있어. 설계사 연결해놨으니 이번 주 안에 상담해. 남편은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고 그 모습에 나 역시 가슴이 뭉클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고병호 선배에게 인사하며 삼촌,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작은 연대는 종이장처럼 가벼워 보였지만 우리 마음을 지탱하는 두꺼운 판자처럼 든든했다. 저녁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을 즈음 SNS에 올린 쿠키 컷 사진에 단체 주문분의 메시지가 12건이나 들어왔다.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주문 알림을 보여주자 남편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뼉을 마주쳤다. 망치로 큰 돌을 깨려 해도 한 번에 안 되잖아. 균열 내고 또 내다보면 결국 부서지는 거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소희는 그러면 우리 빚이라는 돌도 이제 금 시작낸 거네 라며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 민주는 주방 바닥에 쏟아진 밀가루를 정리하다가 어머니 아버님 내일부터 출근 전에 들러서 포장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주방 천장 전등 불빛이 내 식구의 그림자를 넓고 길게 드리웠는데 그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진 자리에서 마치 하나의 굵은 선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카톡방에 처음으로 빚 공동작전이라는 제목의 공유 파일을 올렸다. 파일 안에는 목표 상환 금액, 예상 소요 기간, 각자 분담 비율이 정리돼 있었다. 핸드폰 화면에 뜬 그래프는 시작점이 가파른 절벽처럼 보여 겁이 났지만 동시에 정상까지 이어진 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작은 평온이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은 이제 앞으로 모르는 돈은 없다는 약속과 함께 매주 토요일 아침 가족 회의를 열자고 했고 나도 기꺼이 동의했다. 우리는 빚 이야기를 할 때조차 눈치를 보기보다는 케이크 시트에 크림을 펴 바르듯 솔직해졌다. 겉면이 거칠어도 크림이 골고루 스며야 부드럽게 잘라도 모양이 사는 법이라는 사실을 빵집 사장 부부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환점 하나가 더 찾아왔다. SNS에 올라온 우리 가족 사진과 가게 이야기. 빚갚기 프로젝트 해시태그가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 공유되면서 힘내라 응원 쿠키 세트를 예약하고 싶다는 메시지가 쏟아진 것이다. 처음엔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고객이 직접 가진 이야기를 전하면 쿠키 상자마다 작은 사연을 적어 보내기로 했다. 나는 손글씨로 우리가 응원받듯 당신의 하루도 달콤하기리라 적어 넣었고 소희는 예쁜 일러스트 스티커를 붙였다. 그 상자를 받은 고객들이 인증 사진을 올리자 또 다른 주문 전화가 이어졌다. 그 매출은 하루 만에 채무이자 일부를 상쇄할 만큼 컸고 남편은 퇴근 후 평소 마시던 캔맥주 대신 방울토마토를 집어들어 다이어트까지 하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달콤함 뒤에 쌉싸래한 현실은 여전했다. 은행에서 보낸 서류 검토 결과 해약 환급금을 받아도 남편의 신용등급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다. 직장 내 승진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순간 어깨가 내려앉았다. 내가 회사에서 더 못 올라가면 우리 장기 플랜이 흔들릴 텐데. 그가 좌절하자 소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아빠, 승진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요즘 회사는 성과로 판단하는 경향이 커. 신용등급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거야. 나도 회사에서 겪어봤어라고 위로했다. 민주는 옆에서 장인어른, 제가 가진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빵집 주문 관리 시스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매출 증빙도 투명해지고 신용평가사에서 보는 매출 추이 자료도 빨리 확보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남편 입가에 얼마만인지 모를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내가 쿠키 굽는 것도 자동화가 되나? 하고 농담하자 모두가 호호 웃었다. 밤이 깊어 내 식구가 헤어질 시간.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우리는 조금 오래 포옹했다. 냄새 좋은 제과점 앞을 지나는 사람들처럼 달콤한 향기만 맡다가 휙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빚이라는 무거운 반죽을 함께 나누어 들고 다시 굽고 다시 모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남편은 내 귀에 대고 정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숨길 게 없다는 게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라고 속삭였고 나는 가느다란 휘파람처럼 답했다. 나도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뒤 빵집 명함을 새로 디자인하고 있던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막막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방 한구석 그림자처럼 벼들 때마다 모양을 달리하며 서 있었지만 그것에 빛이 닿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았다. 남편이 책상에 놓인 가계부를 넘기는 소리, 소희가 보내온 SNS 알림, 민준이 구글 시트에 입력한 매출 데이터 알림음이 부엌 타일에 맺힌 물방울처럼 찰방찰방 울렸다. 어느덧 새벽 2시. 나는 오븐 타이머를 맞춰두고 거실 불을 끄려다 창밖을 보았다. 언젠가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그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서투르게 빚은 쿠키가 굽는 동안 부드러운 향이 집 안가득 퍼졌듯 우리 마음에도 조금씩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고 있었다. 이렇게 감정은 변화했고 변화는 행동을 낳았다. 그리고 행동은 곧 우리가 찾지 못했던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주말 새벽 공기엔 이따금 빵 굽는 버터 향보다 먼저 희미한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전날 밤 몰아친 봄비가 간판 아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간 덕에 가게 셔터를 올리는 남편의 장화는 척척 감기는 물소리를 냈다. 나는 오븐을 예열하며 오늘은 SNS 단체 주문 120세트가 나간다고 속삭였고 남편은 반죽통에 손을 담그며 오늘 매출만으로 카드사 최소 상환액은 해결 가능해라며 활짝 웃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벽시계 초침 소리에 가슴이 덜컥거리던 우리가 이젠 빚 계산을 입 밖에 내도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 감춰진 두려움을 꺼내 빚 아래 놓으니 두려움은 놀랍도록 작아 보였다. 반죽이 글루텐을 잔뜩 머금고 탄력 있게 올라오자 남편의 구겨졌던 어깨선이 조금 풀렸다. 나도 고무주걱으로 기포를 터뜨리며 저 끈적한 공기처럼 우리 속상함도 빠져나갔겠지 하고 생각했다. 오전 9시 딸 소희와 민준이 도착했다. 민준은 자정까지 코드를 짜서 완성했다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태블릿에 띄워 보여주었다. 주문 한 건이 등록될 때마다 화면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올라갔고 예상 수익과 순이익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남편은 그 그래프가 새빨갛게 솟구치는 것을 보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때는 이런 거 엑셀로만 봤는데 세상이 달라졌네. 소희는 엄마 아빠 오늘도 달립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쿠키 포장 과정을 라이브로 틀었다. 시청자는 많지 않았지만 채팅창에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님 멋져요. 같은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칠판에 오늘의 추천 메뉴를 적던 분필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작은 문자들이 빚을 깎는 망치 소리처럼 또각또각 들렸다. 점심시간을 넘기자 고병우 선배가 다시 들렀다. 이번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 대신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태수야, 지나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는 우리 가족에게 가벼운 인터뷰를 제안했다. 남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소희가 나중에 영상으로 편집하면 빵집 홍보에도 도움이 되요라며 설득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앞에 서서 빚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는 일은 겁이 났지만 숨겨온 날들이 길었기에 오히려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나는 내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지, 남편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그리고 다시 손을 잡기까지 어떤 길을 통과했는지 담담히 말했다. 말을 마치며 가끔 깊이 반죽을 주무르다 보면 처음 넣은 설탕이 고르게 퍼져 달콤해지듯 우리 아픔도 이렇게 퍼져나가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을 때 카메라 뷰파인더 뒤에 선배가 눈시울을 훔치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는 정의만 믿는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울릴 때 가슴팍 어딘가에서 따뜻한 전류가 번졌다. 저녁 장사가 끝난 뒤 우리는 작은 티라미수를 나눠 먹으며 임시 재무 목표를 수정했다. 남편은 급여 압류가 일시 유예된 덕분에 월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적은 종이를 내보였다. 예상보다 6개월 빨리 이자 납입 끝낼 수 있어. 식탁 위 달력에 돌아가며 X표를 그릴 때마다 채무라는 짐이 손톱만큼씩 깎여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받자마자 상대는 활기찬 목소리로 자신을 지역 소규모 방송국 앵커라 소개했다. SNS에서 빵집 사연을 보고 취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극복하며 지역 경제에도 활력 불어넣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나는 얼떨떨했지만 고맙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알려주자 남편은 두 손을 붙잡고 창피했던 실패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세상 참 신기하지 라고 말했다. 밤이 깊어 내 식구가 가게 불을 끄고 나올 때 거리엔 은은한 가로등만이 켜져 있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오븐에서 막 꺼낸 파운드 케이크처럼 따스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아 끌어주듯 꼭 쥐고 소희와 민주는 팔짱을 낀 채 나란히 걸었다. 불과 한 달 전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서 있던 우리가 이제 같은 가로등 불빛 아래 똑같이 그림자를 느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남편은 서재 서랍에서 다 쓴 가계부 노트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빚 숨길 때 내가 쓰던 가계부 아니야? 나는 책장을 넘기다 나도 잊고 있던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강소희 결혼식.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그 밑에는 날짜, 예상 비용, 그리고 행복은 빚지고 싶지 않아라는 문장이 작고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눈물이 벼락처럼 쏟아졌다. 남편은 내 손에서 노트를 받아들고 우린 빚졌지만 행복을 되찾을 역량도 함께 얻었어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거실 등을 끄고 창문을 열어 봄밤 공기를 맞았다. 가게에서 남은 초콜릿 향이 옷깃에 묻어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집 안은 오랜만에 고즈넉했다. 남편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정이야. 오늘처럼만 살자. 계산서 앞에 숨지 말고 어려움 있으면 같이 물어보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자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이 우리 빚의 숫자만큼 강해졌음을 알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갈 즈음 소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빠, 아까 인터뷰 영상 미리 편집해봤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잘 자라, 딸이라고 답장을 썼다. 그리고 한 줄 더 보탰다. 우리가 너에게 숨긴 것들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긴 문장을 쓰지 못한 건 눈물이 또 핑 돌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대자 그의 심장 소리가 제깍제깍 벽시계처럼 들렸다. 그 리듬이 마치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오늘의 숫자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세어보았다. 예상 매출, 지출, 이자, 그리고 남은 원금. 그 숫자들이 어지럽게 얽히지 않고 찬물처럼 맑게 흐르는 순간 비로소 마음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다. 더는 두려움 없이 숫자를 세고 마음껏 웃고 질책 대신 격려를 주고받는 오늘. 빚을 갚아 나가며 가장 먼저 되찾은 건 돈이 아닌 우리라는 두 글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햇빛이 스미기 시작한 작은 들판에 도착했다. 아직 발 밑엔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하늘은 의외로 맑았고
어디선가 향긋한 빵 굽는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역 방송국 촬영팀이 빵집 문을 처음 열던 날, 새벽형 단골 손님들이 커피를 주문하며 어색한 카메라 렌즈를 힐끔거렸다. 나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긴장해 손을 앞치마 속으로 넣어 비볐지만 남편 강태수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생지 반죽을 꺼내며 빚을 숨겼던 지난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가게 안에 울릴 때마다 반죽기 모터 소리조차 박자에 맞춰 돌듯 경쾌하게 느껴졌다. 방송은 그 주 금요일 저녁 지역 채널 뉴스 말미에 4분 남짓 짧게 나갔으나 파급력은 거짓말처럼 컸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며 힘내라 응원 쿠키 30세트만 부탁드려요. 같은 주문이 폭주했다. 주물량은 평소 3배, 매상은 단숨에 치솟았고 남편이 만든 재무 시뮬레이션 그래프는 예상보다 한 칸 위에서 곡선을 그렸다. 주문 폭주로 정신없던 월요일 오전, 뜻밖에도 대출 원채권 은행의 담당 부지점장이 빵집을 찾아왔다. 그는 방송을 보고 상황을 재검토했다며 지역상생 특별 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코로나 시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차 정부 기금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3천만 원을 최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제도였다. 남편은 서류를 읽으며 손끝이 떨렸다. 저희처럼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부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신용불량이라도 갱생 계획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매출 추이와 가족이 함께 세운 재무계획표를 첨부하시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가 서류를 받아든 순간 내 눈가엔 뜨거운 것들이 차올랐지만 나는 반죽에 묻은 밀가루 탓인 척 눈을 비볐다. 심사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승인. 문자 한 줄을 확인한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환이 실행되면 카드론 사채 성격의 고금리 채무가 일거에 정리되고 자녀 원금은 5년 상환으로 길게 늘어난다. 이자로만 나가던 돈이 빚상환원금으로 돌아오자 우리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다. 딸 소희는 아빠, 신용등급도 단계적으로 복구될 거야. 회사 승진 루트도 다시 열릴 수 있어라며 기뻐했지만 남편은 승진보다도 다시는 가족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기회가 생긴 게 더 고맙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으나 곧 웃으며 오늘 크림치즈 듬뿍 넣은 뉴욕 치즈케이크 구워야겠다. 축하기념이라고 받아쳤다. 행정 절차가 끝나갈 즈음 한 통의 손편지가 빵집으로 도착했다. 겉봉에는 서툰 글씨로 은혜 잊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20년 전 우리 부부가 자주 찾아간 근처 분식집 주인 할머니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당시 할머니가 무릎 수술비 모자라 가게를 접으려 할 때 나는 식자재 상에게 부탁해 밀가루며 설탕을 한 짐 배달해 드린 적이 있었다. 편지 속 주인공은 바로 그 손녀였고 이제 대기업 복지재단 과장이 된 그녀는 방송을 보고 우리를 알아보고 1,000만 원 상당의 무이자 사내기금 융자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다. 편지와 함께 든 작은 종이봉투에는 선의가 돌고 돌아 다시 당신에게 닿았다는 짧은 쪽지와 빵집 로고가 새겨진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다. 남편은 그 열쇠고리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정희야, 우리가 친절을 빛낸 기억도 없는데 이런 선물이 오네. 나는 대답 대신 그 열쇠고리를 5분 손잡이에 걸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 열쇠고리는 금속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대환 자금이 입금된 날 밤, 가족 4명은 작은 삼겹살집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딸과 사위가 캔맥주를 따르며 이제 큰 불 껐다 하자 남편은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하더니 혀를 깨물듯 중얼거렸다. 빚은 아직 남았지만 이자는 더 이상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올라온 말에 나와 소희는 동시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연체 통보서를 움켜쥐던 날처럼 떨리지 않았다. 사위 민주는 다음 목표는 빚이 아닌 저축 그래프를 올리는 거죠 라며 힘주어 말했다. 그때 남편이 불쑥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빵집 간판을 교체하려고 모아둔 적금 해지금 일부였다. 정희, 이걸로 내 이름으로 작은 정기적금을 시작하자.
내가 가족 위에 짐 졌던 만큼 이제 당신 몫의 안전망을 내가 준비할 차례야. 나는 뜨거워지는 눈가를 감추려 물잔을 들었지만 미간이 벌써 젖어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추심 회사의 마지막으로 남은 소액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 숙이고 있던 중년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우리처럼 연체 독촉을 받으러 온 가장이었다. 아내 치료비 때문에 사채를 썼다며 가슴을 치는 그의 모습을 보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상담실장에게 지역상생 경영자금 제도 자료를 건넸다. 실장은 귀찮은 듯 했지만 남편은 이분 같은 사례도 가능합니다. 담당 창구 정보 알려주세요라며 기어코 안내서를 받아 그 남자 손에 쥐어주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당신이 아직도 남 챙길 여유가 있나? 하고 웃었지만 남편은 담담히 말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정보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자 흰구름 한 조각이 찬란하게 번졌다. 빗상환 추이 그래프가 목표선을 향해 줄어들수록 빵집 매출 그래프는 반대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SNS에선 희망 쿠키, 재기부부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며 외지 손님까지 찾아왔고 한 소비자 협동조합에선 우리 쿠키를 정기 배송 상품으로 채택했다. 가게 안에 걸어둔 화이트보드에는 오늘의 미니 목표 원금 3,200만 3천만 돌파 같은 문구가 올라갔고 숫자가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며 손님들과 기쁨을 나눴다. 어느 날 쿠키 상자를 받아든 초등학생이 저도 엄마 도와 설거지하면서 힘내라고 하고 왔어요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나는 빚이 아닌 희망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반전의 정점은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한 통의 공문이었다. 당초 승진 명단에서 제외된 줄 알았던 그가 윤리경영 모범 사례 수상 후보로 추천되며 특진 대상이 된 것이다. 사내 게시판에는 빵집 인터뷰 영상과 함께 문제 은폐 대신 투명 경영, 가족과 지역사회 동행이라는 제목의 사내 기사 링크가 달렸다. 수많은 동료가 댓글로 축하를 전했고 고병호 선배는 태수야. 내가 우리 회사에 준 건 숫자보다 큰 메시지야 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퇴근 후 그는 케이크 한 판을 들고 와 직원들과 나눌 커피빵을 주문했다. 그날 밤 남편은 이불 속에서 아이처럼 웃으며 정희야. 내 이름에 붙은 불량자 꼬리표가 드디어 지워질 것 같아. 내가 다시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라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등 뒤에서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린 이미 충분히 앞에 서 있어. 늦은 새벽, 오븐을 닫고 나서야 빵집 안은 고요해졌다. 스테인리스 선반에 가꾸운 견과류, 식빵이 서서히 식어가는 동안 나는 가게 한편에 세워둔 작은 화분을 바라봤다. 한 달 전 싹도 없이 말라있던 가지 끝에서 이제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 있었다. 나는 그 잎사귀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빚이라는 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 괴물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엔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네. 남편이 뒤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소리를 얹었다. 그리고 우릴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험이었지. 우리는 빛을 모두 끈 어두운 가게 안에서 잠시 그 작은 잎사귀가 내뿜는 생기를 같이 바라봤다. 새롭게 짜인 상은 계획표 첫 줄엔 예상 완납일 4년 2개월 후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느낌은 이미 종착지에 다다른 것처럼 편안했다. 더 이상 신용등급 알림 문자에 떨지 않았고 추심 전화를 받을 일도 없었다. 대신 새벽 4시 알람은 오늘 도착할 응원 쿠키 주문 수량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울렸다. 소희는 빵집 라이브 방송을 매주 금요일 고정 편성으로 운영했고 민주는 빵집 주문 시스템을 SaaS 형태로 변형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가게 밖 간판 아래엔 작은 문구가 붙었다. 빚도 사라지고 빵도 잘하고 가족은 더 단단해집니다. 손님들은 그 문구를 사진 찍어 SNS에 올리며 여기 오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라고 적었다. 그렇게 우리는 비바람을 통과해 반전의 언덕 위에 섰다. 뒤를 돌아보니 숨기고 외면하던 날들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짧게 누워 있었고 앞에는 갚아야 할 원금이라는 언덕이 여전히 길게 이어졌지만 이제 그 길은 공포가 아닌 희망으로 포장돼 있었다.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흙먼지가 날리는 대신 고소한 빵 냄새가 퍼져나갔다. 부서질 것 같던 실내는 오히려 예전보다 두꺼워졌고 빚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결속시키는 암호처럼 남았다. 창밖으로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하얀 반죽이 오븐 속에서 골든 브라운으로 변해가는 동안 남편은 오븐 불빛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정희야, 이제 진짜 아침이 오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븐 타이머를 누르고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반죽한 이 밤이 다 구워져서 이제 꺼낼 시간이지. 오븐 안에서 치익치익 김이 오르는 소리가 새벽을 찢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새로운 날개를 단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이른 아침 빵집 앞 파란 어닝 위로 빗물이 또각또각 떨어지던 날. 남편 강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셔터를 올렸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작은 트럭을 대고 내려놓은 재료 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위 상자엔 낯선 봉투 하나가 얹혀 있었는데 봉투 겉면에는 마지막 원금 상환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은행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부지점장이 약속했던 자동 납입 마지막 날. 완납 확인서가 이렇게 배달된 것이다. 남편은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반듯한 활자 속 채무 잔액 0원이라는 숫자는 그 무엇보다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친 숨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갑자기 눈가를 적셨지만 오래전 연체 독촉장을 움켜쥐던 떨림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이 아닌 심장이 웃고 있었다. 나는 오븐 예열 표시등이 초록으로 바뀌자마자 페이스트리 생지를 가지런히 올렸다. 결혼식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구워온 빵이었지만 오늘따라 반죽의 결이 유난히 섬세하게 살아있었다. 딸 소희는 새로 납품 준비 중인 리유저블 선물 상자에 희망은 식지 않는다는 문구를 나무 스탬프로 찍었고 사위 민주는 프로그램 대시보드에 완납 기념 배지를 띄워 고객들에게 자동 알림을 설정했다. 우리 쿠키는 이제 빚이 아니라 꿈을 굽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채널로 발송되자 단골 손님들의 축하 이모티콘이 줄지어 들어왔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고병우 선배가 로즈마리가 꽂힌 작은 화분을 들고 들어왔다. 태수야, 이 친구는 물 많이 안 줘도 잘 자라. 앞으로 자주 여행도 다니려면 이런 녀석이 딱이지. 남편은 호탕하게 웃으며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구워 팔았던 초코칩 쿠키 레시피 노트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빚 때문에 팔 수도 있었던 추억의 노트가 이젠 선반 위 명예의 전당 같은 자리에 놓인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남편을 불러 세웠다. 이쯤에서 우리도 약속 지킬 때가 됐어. 언제고 바다 보러 가자고 했잖아. 남편은 비질한 손목 족쇄가 풀린 채 시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가게 문 열기 전에 간판 불 끄고 저녁엔 출발하자. 해질 무렵 급하게 준비한 휴가 공지판을 가게 문 안쪽에 붙였다. 내일 하루 가족 여행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대신 더 맛있는 이야기 구워 올게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문구 뒤에는 작은 하트 스티커를 붙였다. 그 글귀를 누르듯 가게 문을 닫자 여름밤 특유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뒷좌석에는 소희 부부가 나란히 탔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와 국도에 접어들 즈음 라디오에서 90년대 팝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내 식구는 가사를 틀리면서도 목청껏 따라 불렀다. 빚을 감추느라 서로의 소리를 줄여야 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음치인 내 고음도 광활한 허공에서 자유롭게 흔들렸다. 밤늦게 도착한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 검은 수평선 위로 별이 쏟아질 듯 박혀 있었고 파도는 킁킁대는 강아지처럼 발목을 간지렸다. 소희가 모래사장에 빚제로 나 크게 적고 그 옆에 하트를 그리자 남편이 웃으며 그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렸다. 빚제로 행복 100%. 달빛이 새긴 글씨가 파도에 한번 사라졌다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 순간 언젠가 이 모래사장 위에 세 글자를 적을 날을 상상했다. 저축 만기 완성. 제2호점 오픈. 가족 여행 10회 달성. 하고 싶은 문장이 끝없이 떠올랐다. 빚이라는 공백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써도 좋았다.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자
먼 바다 위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남편은 서랍에서 완납 확인서를 꺼내 숙소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펼쳤다. 그 위에 소희가 웨딩 사진 속 행복한 미소를 담은 휴대폰 화면을 올려두자 흰 종이와 빛나는 화면이 나란히 빛났다. 차위 민주는 달그락 노트북을 열어 완납 소식을 SNS에 올렸고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100여 개 넘게 달렸다. 남편은 천천히 눈을 감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빚이 아니라 시간을 써도 될까? 나는 베개를 끌어와 그의 등에 받쳐주며 대답했다. 이젠 시간을 마음껏 빚어도 돼. 다만 이율은 행복으로 갚는 거야. 웃음이 터졌고 웃음은 곧 고요해졌다. 멀리서 파도가 규칙적으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3시 즈음. 나는 잠시 깬 남편과 발코니로 나섰다. 짙은 밤색 바다와 잔잔한 파도 사이에서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정희야, 당신이 했던 잘못을 미워하지 않을게. 그 선택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고 그만큼 단단해지게 했어. 그러니 앞으로도 실수하더라도 함께 이야기하자. 나는 그에게 팔을 기대며 속삭였다. 나도 더는 혼자 해결할 용기 내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 4사람이 내 귀와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할 거야. 별빛이 파도에 부서지며 반짝였고 그 광채는 어느새 우리 발끝까지 번졌다. 아침 5시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붉은 빛이 퍼질 때 남편은 휴대폰 셔터를 눌러 햇살에 물든 우리 가족의 실루엣을 찍었다. 새로운 빛이 바다 수면에 금빛 길을 그리며 우리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갈 새 길인가 봐. 소희가 감탄하자 나는 모래 위에 남편 이름을 쓰고 그 아래가 아니라 옆에 내 이름을 썼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설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름과 이름이 어깨를 나란히 한 듯 모래 위에 나란히 놓였다. 파도가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아마 모래알 사이사이에 새로 싹튼 믿음이 글씨를 붙잡고 있었으리라.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은 미리 준비해 둔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피완납 기념 가족 합작 레시피북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쿠키, 빵, 그리고 우리 4사람의 다시 쓰기 시작한 이야기들을 모아 소책자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눌 계획이었다. 우리 실패의 맛도 재기의 맛도 다 굽혀서 나누자. 그 제안서 위에 돋보이던 첫 문장은 오래전 내가 쓴 메모에서 따온 것이라 했다. 행복은 빚지고 싶지 않아. 남편은 내 옆에서 웃으며 이제 새 버전으로 고쳐 넣어야지. 행복은 나누고 싶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빚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마다 기회라는 반죽이 차오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게 불을 다시 켜는 순간 벽에 걸린 완납 축하 현수막이 살짝 흔들렸다. 손님들이 보내준 꽃바구니에서 퍼지는 향이 달콤했고 오븐 예열램프는 여전히 따뜻한 주황빛이었다. 나는 반죽 그릇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밀가루와 버터로 빚은 건 단지 빵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구나.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엔 두려움도 숨김도 절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살짝 구워진 설탕같이 투명한 달콤함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새벽을 맞았다. 빚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빚진 것이 없는 새날. 우리 가족이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다. 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합쳐 굽는 과정에서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절대로 식지 않는다는 것. 오늘 사연이 여러분 삶에도 포근한 온기를 남겼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맞잡은 손의 힘은 결코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사연 부스는 이곳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